출발 새 아침. 네, 결국 백종원 씨가 대선 주자로 소환되고야 말았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19일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 당의 대선 주자로 백종원 대표가 어떠냐면 농담처럼 한 말이라는데요. 내년 대선에는 대중적 친화력과 상당한 호감을 사는 대표인물이 통합당 대선 주자로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백종원 씨는 대선은 꿈도 꿔본 적이 없다면서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죠. 총선이 끝나고 이제는 바야흐로 슬슬 대선을 향해서 정치권이 시동을 걸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의원부터 공직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인 백종원 씨까지 여기저기서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연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원할까요? 정치권의 셈법과 국민들의 셈법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닌 만큼 후보가 되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주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평내주는 시간, 오창석 꼭 끼워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석입니다.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랑 만났네요. 네, 만났습니다.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였는데요. 사찰 10여 곳을 돌면서 집거를 시작한 지 8일 만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만남은 역시 원구성 협의를 위해서 돌아와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김 원내대표 측에서 이제 찾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이날 회동은 사찰 외부 만찬 그리고 티타임에 이어져서 5시간 이상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어깨 동무를 한 채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화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얻어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이게 바로 지금 주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떠난 다음에 뭐가 상황이 달라져야지 서로 간에 협상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제 대화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정확히 뭐랍니까? 네, 일단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국회를 좀 봐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이걸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변화된 게 전혀 없었고 결론도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미래통합당 의원 몫으로 배정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양보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측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논의를 하고 나서는 협의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남긴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몇 번씩 찾아가면서 보여주기식 명분 쌓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 5시간 넘게 회동을 했지만 결국 그 기본적인 목적은 보여주기식이다. 내가 할 만큼 했다. 명분 쌓기. 이렇게 지금 간다는 건데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명단은 제출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상임위원을 제출할 수는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제 약간의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진들 사이에서는 상반기 법사위원장을 내주더라도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할 때
하반기는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미래통합당으로 넘겨달라라는 이 조건부 복귀를 하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현재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내면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추경 협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끝까지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 예결위원장만 민주당 의원을 임명한 뒤에 추경을 먼저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특단의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3차 추경이 되게 중요하고 대통령도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결위원장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좀 정리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18석 전부 다 그냥 민주당이 가져가라, 좋다, 우리 받겠다 이런 얘기도 좀 오가고 가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하반기에 정말 2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은 현상대로 갈지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4년 내내 이런 식으로 위원장제를 모두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협상을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법사위원장 통합당에 주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지 좀 우리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3차 추경을 빨리 처리하는 것 이걸로 지금 보여서요. 내일 정도에 오늘 내일 정도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로 복귀를 하고 또 본인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종원 더번코리아 대표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선 주자를 본인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초선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초선들이 이제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떠냐라고 언급한 부분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백종원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했는데요. 이 부분이 국민들의 관심을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되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꿈도 꿔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이 제일 재밌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 웃어넘겼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백종원 씨 우리 당의 대선주자로 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농담 삼아 한 마리 여기다 대고 다큐를 받으면서 나 꿈꿔본 적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본인은 이제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은 요점은 그거죠.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백종원 씨 같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누구라도 다 안티가 없는 그런 성실한 이미지의 사람이 미래통합당의 대선 주자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공개적 구애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분인 것 같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뭐 골목 식당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의 마음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확인되진 않았지만 지난 총선 당시에 민주당에서 서울 강남 지역에 공천을 준다고 제안했다더라라고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이제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총선에서 여러 정당이 관심을 표할 만한 매력적인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잠깐 이름이 올라왔었는데요. 백종원 씨가 충청남도 예산군 출신이라서 충청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사도 실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예 뭐 본인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고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래통합당의 이제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빨리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충청 대망론이 또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고향이 충청도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늘 충청의 민심을 잡는 자가 대권을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충청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야 모두 현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충청권도 역시 중요합니다, 정말로. 자, 그리고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이 또 좀 재밌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닭갈비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네. 얘기죠? 사실 제 닭갈비에 대한 내용이 김경수 지사의 공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될 줄 몰랐을 겁니다, 아무도.
지난 4월이었습니다. 서울고부 형사 2부의 심리로 진행됐을 때 역시 이 닭갈비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 특검은 김경수 지사 측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경공모 측의 브리핑을 듣고 그리고 강연장에서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오후 8시 7분부터 약 5분에서 10분가량 킹크랩 시연에 직접 참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측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리고 시연이 아니라 강연장에서 브리핑을 들은 건 맞지만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팽팽히 맞섰는데요. 이 당시 4월에도 재판부가 닭갈비집 사장님을 증인으로 불러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닭갈비집 사장님이 직접 등장해서 애초에 우리 가게는 25번 테이블이 없고 이 25번 테이블은 상징적으로 포장 음식을 했을 때 25번 테이블이라고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닭갈비 15인분이라고 찍혀 있는데 보통 이 당시에 이제 이 닭갈비집은 세트 메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15명 온다고 해서 딱 15인분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추가적인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은 김경수 지사 측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킹크랩이라고 하는 이 것을 김경수 지사가 산채라고 하는 드루킹의 그 본거지에서 봤냐 안 봤냐가 요점인데 그 보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김경수 지사는 나는 내가 사가지고 온 닭갈비를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이게 요점이었고 네. 특검 측에서는 아니다. 당신들은 사가지고 와서 본 게 아니라 식당에서 먹고 와서 이걸 본 거다. 지금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지금 그 김경수 지사 측에서 아니다. 닭갈비 내가 사서 여기 산시에서 같이 먹었다는 증거로 이 영수증을 냅니다. 그래서 영수증 냈는데 이게 15만 원어치 영수증이 이제 찍혀져 있는데 테이블 넘버가 25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특검팀에서는 이 테이블 넘버 25를 봐라. 25번 테이블에서 먹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닭갈비만 먹냐.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뭐 볶음밥도 안 먹는다는 얘기냐. 이 25번은 없는 테이블이고 사가지고 갈 때 쓰는 테이블이다. 이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 설랑설레가 좀 있다가 결국 증인으로 닭갈비 사장이 나와서 우리 집에는 25번 테이블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가지고 갈 때 쓰는 전표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더 중요한 거.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 여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검 수사관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보통 수사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직접 나오지 못할 때 수사관의 진실성을 믿고 수사관이 작성해 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그런 절차이기 되는데요. 수사 보고서에 특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닭갈비집 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닭갈비집 사장이 그날 그 김경수네 쪽에서 닭갈비를 와서 먹었다. 25번 테이블에서 라고 말했다라고 거기 쓴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수사 보고서 내용하고 닭갈비집 사장이 말한 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보고서를 특검 수사관이 조작한 거 아니냐. 이게 또 새로운 쟁점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래저래 네, 닭갈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철판 닭갈비냐 숯불 닭갈비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닭갈비가 먹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꽃기호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만났어요. 사회안전망 4.0 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건데요. 오늘은 저희가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을 해가지고요. 기본소득과 제주도 코로나19 방역 문제 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인터뷰 이후에 아주 시간이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잘 지나셨습니까? 예, 덕분에요. 예, 요즘 제주도 참 정신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 방역 인력이 소진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특별 명령을 지사님이 내리셨다는 소식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지금 코로나가 네. 소리도 없이 조용히 전파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네. 이틀 동안 놓치면 10배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이 전파 속도를 늦추는 게 우리 정은경 본부장도 지금 강조하는 건데요. 네. 지금 의료 역량들이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근무도 교대 근무를 우선 강제로 하고요. 검사 인력도 수의사나
그 물고기 다루는 어이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인력도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특히 제주도가 의료 인력 체계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보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뭐 몰려올 태세인데요. 지금 이동 진료소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관광객이 신고만 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돌아다니지 않고 뭐 이런 체제라든지 가을이 되면 일반 감기 환자 때문에 코로나랑 이게 섞여가지고 검사부터 진료까지 이게 붕괴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호흡기와 발열 증상에 대한 클리닉을 별도로 보강해서 만들고요. 제주도는 전도민 독감 무료 접종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독감 환자가 줄어야 네. 독감과 코로나가 어차피 발열, 기침 같이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수요를 줄여서 검사 체계와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아, 네. 안 그래도 정세균 총리도 코로나 2차 유행은 뭐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사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기도 하셨던데 어쨌든 제주도도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이 코로나 2차 유행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름 휴가철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작이 되고요. 그렇지만 해외는 나가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는 게 우리의 최대의 사치이자 호사이자 우리들의 뭐 이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로 사람이 그렇게 되면 몰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정도로 좀 해결될지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묵는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 뭐 80만 원이다, 90만 원이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숙박비는 네. 그 보도된 사례는 저희가 긴급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네. 특수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좀 과하게 그 보도된 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 워낙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실제 그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올 그 여지가 언제든 있죠. 네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경찰과 관광당국 등 해서 특단의 그 팀들을 만들어서 이 도지사가 직접 네. 제주도에는 바가지 바이러스가 없다. 그런 것을 온 국민이 믿고 여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강력하게 취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속하신 걸로 네.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없고 그다음에 바가지 바이러스도 없는 그런 청정 제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요, 우리 제주도에서 발열 증상이 있는데도 해외에서 들어와서 여행을 감행했던 그런 강남 모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던가요, 그때? 그랬는데 이번에 안산거주 A씨에 대해서도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서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 제주로 힐링차 오시는 여행객들을 어떻게 오지 말라 하겠어요. 환영합니다. 네. 대신 개념도 가지고 오시라는 거죠. 이분은 열이 심하게 나서 이틀 동안 해열제를 10알이나 드셨어요. 우와. 그러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부터 뭐 개인 신상 보호, 생활 편의, 심지어는 안전하게 대게까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주도를 출발해서 안전 귀가까지 지원해 드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해열제를 먹으면서 계속 여행을 다니면 거기에서 제주도민들이 감염되는 건 물론이고 집에까지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 국민이 감염이 몇 명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지 아마 제주도에서 신고했다가 뭐 혹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치료하는 동안 제주도 병원에 있어야 되고 또 양성은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2주 동안 격리가 되니까 아이고 집에 가서 뭐 일도 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기만 생활 걱정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로 지금 감염이 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우리 사회가 지금 붕괴되느냐 문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심한 경우에 이건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몇 건 되나 봐요, 그러면?
지난번 1호였고 이번에 네. 2호고요. 3호는 제발 안 나오기를 바라고요. 예. 저희들이 개념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다니다가 네.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대길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제 대구에서 그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해서 1,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제주도하고 지금 비교가 물론 금액상으로 좀 안 되긴 하지만 그 두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제일 문제되는 게, 그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느냐, 즉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 금원 획정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이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사건에서 좀 제대로 잘 될까요? 우리 제주도에는 네. 그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특보도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젊고 실력 네. 있는 네. 전문 변호사들이 특채되어서 전문 법률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믿습니다. 아, 그분들이 된다고 하니까 괜찮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열일을 하신 우리 제주도 지사님인데, 제주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이건 도대체 뭡니까 또? 제 소신은 네.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소신은 변함이 없고요. 대신 못 받은 분들이 야, 어떻게 이거 건강보험 이거 1,000원 차이로 나는 빠졌냐, 이런 분들이 워낙 아우성을 하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야, 이 차는 전도민 지급해라라고 결의문을 그냥 방망이를 두들겨 버렸어요. 그래서 제 소신만 생각하면 그대로 야, 그래도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의회가 결의문까지 냈으니 존중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저도 고심을 했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수기를 했는데요. 일단 도의회와의 협치 그리고 협력이 앞으로 전 도민의 그 범도민적인 방역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지사가 좀 양보하자. 그래서 의회 존중 차원에서 했고요. 3차, 4차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때는 재원만 충분하면 전 도민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2번 줄 수 있는 거를 전부 주면 1번밖에 못 주잖아요. 네. 아니면 금액이 절반으로 가든지. 그러면 이 안정된 월급이 나오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막상 죽어서 기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번 정부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99% 그냥 다 수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가게 할 거냐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도의회 존중과 협치 차원에서 제가 양보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얼마를 그래서 준다는 겁니까, 1인당? 1인당 10만 원 또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텐데 현재 정확한 금액 계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놓고서 가급적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름철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주도밖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해외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그러면은 제주도도 해외죠.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이러면은 제주도는 그냥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긴급 재난 지원금을 꼭 줘야 돼요? 아니요. 이미 네. 뭐 무급휴직, 유급휴직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관광객들이 지금 뭐 일시적으로는 한 70%, 80% 수준까지 회복은 됩니다만은 네. 언제 다시 대유행에 의해 가지고 단절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민생 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네. 다 쓰러지고 가정 깨지고 뭐 자살하고 이런 다음에 돈 투입하면 뭐합니까? 네. 그래서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또 힘을 내시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이게 계속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3차, 4차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딴 얘기 한번 또 해볼게요. 어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하고 정책토론에서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입장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건 사실 너무 이 논의를 이상한 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뭐냐면 우리 네. 동의하는 것은 자 지금 이 약자들이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통합당이 약자 동행으로 가야 된다.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고는 지금까지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했는데 국가가 국민들한테 계속적인 희생만 강요해서 되겠냐. 이 점에선 100% 동감이고요. 네. 그런 방법이 우선 지금 여러 가지 교육 격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물림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절망, 젊은이들이 느끼는 절망 이걸 해결해야 되겠으니까 우선 교육혁명이 필요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제가 120% 동감입니다. 네. 근데 교육만 하다 보면 당장 어려운 생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현재 아동수당, 노인수당, 국민연금, 실업보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분별 맞춤형 소득이거든요. 네. 소득 지원이거든요. 네. 이걸 더 강화를 해줄 건지 아니면 일반 국민 전체에게 n분의 1로 일단 돈을 좀 뿌려줄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끼리도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당 차원에서는 이런 당 밖에 있던 논의를 당 안으로 끌어들여 와서 이런 해법과 그에 대한 실행 방안들을 놓고 치열하게 연구 검토를 한 다음에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아니면 단계적이든 일시적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한번 좀 모아가보자, 좁혀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어저께 토론회가 있었던 거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라든지 당내에서 어떤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보다도 앞장서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명확히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이거군요. 결론은 논의 끝에 나와야 되는 거죠. 결론을 네. 전제해 놓고 논의를 하는 건 그거는 논쟁이고 어떻게 보면 정책 추진인 거죠. 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어제는 아니었지만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 뭐 백종원 같은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는 게 어떠냐 대선 주자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다는데 원희룡 지사는 사실 대권 잠룡 중 하나로서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백종원 씨까지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종원 씨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지 왜 손가락을 봅니까? 그냥 명확히 얘기해 백종원 주죠. 씨를 얘기한 것은 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 네. 그리고 이 젊은 창업자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 멘토이자 엄격한 어떤 트레이너로서 우리 백종원 씨가 갖고 있는 또 국민의 기대감 그리고 국민의 대중 친화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주자로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백종원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백종원 씨 뭐 저도 제주도 와서 여러 번 만나고 했는데 네. 한번 정치할 건지 제가 물어보겠지만 뭐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던데요.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은 백종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죠? 예. 예전의 원희룡은 잊으십시오. 어떻게 다릅니까? 예전의 원희룡과 지금의 원희룡, 예. 혹은 미래의 하루하루 원희룡이?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좀 더 현장의 문제, 또 민생의 문제에 치열하게 달려들고요. 네. 저 사람은 똑똑하긴 한데 괜히 혼자 가는 사람 같은 그런 것들을 스마트하지만 우리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하나 모습을 바꿔 나가야죠. 네. 역시 대권 주자, 대권 잠룡 중에 한 분의 말씀으로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명쾌한 해결은 못 보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려면 먼저 상임위가 구성이 돼야 할 텐데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 상황. 좀 답답하기도 하네요. 이번 주에는요. 일하는 국회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네. 국회 원구성 협상 바라보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뭐 거대 양당 중심 구조의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거대 양당이 뭐 짬짬이 야합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의 모습인 거죠. 뭐 이제는 원구성이 늦는 것이 우리 국회 관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구성이 늦어지는 걸림돌인 법사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손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사위를 다른 상임위법 심사 기능을 국회의장 직속기관으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는 찾아야 하고요. 정의당 차원에서도 제가 법제사법을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이 이제 법제사법 분리와 관련해서 결단하고 입법에 나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제사법을 분리하는 안이 이제 내놓을 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에서 처음에 얘기한 그런 안하고 같은 거네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낸 안은 옥상옥 구조 형식이어서 오히려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네네. 그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법사위원장 뭐 이미 그 투표를 통해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 해가지고 우리 줘라 이거거든요. 이러한 미래통합당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네. 이미 국민들은 지난 20대 국회 때 미래통합당의 법사위원장을 보아왔고 네. 또 이번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 발목 잡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 그래서 더 이상 법사위원장을 내놔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도 저는 올바른 방식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법사위원장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18석 전부 다 양보하겠다. 이런 입장이 통합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네. 민주당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다 가진다라고 좀 말하기 곤란하고 어쨌든 한시적으로 일단 예결위원장이라도 먼저 우리가 좀 뽑아서 3차 추경 처리하고 나머지 또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실제 권한이 있는 쪽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의당은 이런 민주당의 결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사위든 예결이든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든 네. 그런 몫은 사실 이제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서 배분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뭐 그것을 조정할 역할도 또 권한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권한을 갖고 있는 쪽이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결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예결위원장을 먼저 뽑는 것은 그만큼 3차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추경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위기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대단히 약간 미흡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등에 대해서도 3차 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네. 지금 그 상임위원장 말고 상임위원회 박병석 의장이 의원들을 이렇게 강제 배정한 것을 놓고도 사실은 그 미래통합당에서 반발해서 사임기를 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의당의 배진규 대표는 지금 정무위하고 운영위원회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네네. 정의당에서 그 상임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분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배정하게 되어 있고 3지망까지 신청을 해서 국회의장이 정의당을 포함한 무소속을까지 포함한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일단은 현재 지금 짜여져 있는 이 틀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인정하고서 다음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입장인가 봅니다.
저희 정당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통합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한 다음에 네네. 우리 상임위원장 가지고 더 이상 뭐 법사위원장 안 줄 거면 의미 없으니까 안 받겠다. 다만 상임위원회 배정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번 책임 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그러면은 좀 좋은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협상을 해서 7개라도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세요? 뭐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실리를 취해서 7개 상임위원장을 배정받던가 네. 아니면 민주당이 18개를 다 넘겨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하라고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던가 이 두 가지 방식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서 결정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결국은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그 당의 대표라면 그 결정 나도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그 결정은 좀 잘못된 거다. 어떤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저라면 어쨌든 국회라고 하는 것이 여야 합의와 협의 그리고 상생을 통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현실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또 국회에서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판단을 한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을 배분받는 것이 저는 적당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가 지금 또 새로운 쟁점으로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네네.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떤 대학에서는 학생 1인당 2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안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네네. 어떤 정치인은 이거 나라에서 조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중요한 것은 직접 현금 지원이든 또는 네. 등록금 감면하는 대학에 우회로 지원하든 등록금 반환을 위해 중요한 문제는 추경 예산 편성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네. 규모나 방식, 그 논의도 탄력을 받는데 지금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기재부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나서서 추경에 편성하고 방식을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그리고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이상 달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집권여당이 180석 이상을 갖고도 교육에 세금을 쓰는 것에 인색하다면 과연 우리 공교육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 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등록금을 대학 등록금 관련된 문제를 자꾸 나라 돈으로 주려고 그러느냐. 나라 돈도 없는데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많은 우리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금이 지원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더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생 등록금도 코로나19 위기가 몰고 온 대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문제이고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학에게만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정부가 똑같은 코로나19 위기의 대학생들의 고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정부와 대학이 50대 50 매칭을 통해서 대학생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유의 이런 그 천재지변 비슷한 이런 것은 대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걸 보전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 얘기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 때문에 국회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또 특별히 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 7월에 출범해야 되는 건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7월에 출범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일정이 법정 시한을 맞춰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7월에 출범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걸 담당하는 상임위가 당연히 이제 법사이기 때문에 또 법사위원장 사실을 맡았던 통합당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지도
여전히 의문인 거고요. 어쨌든 이 위원장은 이미 민주당이 맡았고 뭐 통합당은 또 상임위 안에서 싸우겠다고 공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사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사실 뭐 이 공수처 때문에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웠다고 보는 입장도 좀 있는 건데. 네네.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이 정의당은 이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구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장도 그렇고. 예. 네네. 어쨌든 이제 그 상임위에 저희들이 배정돼 있지 못했습니다만, 네, 고 노회찬 의원이 또 이 일을 추진했던 그렇죠. 분이시기도 하고 또 당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이 사안이 법사위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뭐 전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야 되겠죠. 초당적으로 어쨌든 협력은 하긴 할 거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결국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거 같아요.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약간 몰린 게 채널A와 그 검언 유착 사건 처리 방식과 문제, 또 한명숙 총리 위증교사 사건을 또 처리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네네네. 정의당에서 보시기에 윤석열 총장의 이런 식의 그 사건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개선의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윤 총장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저희 정당 입장에서도 네. 민주당이 자꾸 윤석열 총장의 개인 거취를 거론하는 것보다는 네. 검찰개혁의 수준이나 내용을 주로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에서 지금 현직 검사장과 기자의 권한 유착이 네. 의심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된 위증 강요 등이 윤 총장 측근이 관련되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건 배당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사건 처리 방식이나 방향 이런 거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이게 정말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약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이 사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들을 맡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자진 사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많은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야 됩니까? 이미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특별하게 지금 윤 총장이 사퇴해야 될 만한 뭐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어제 대통령께서도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잘 협력해서 처리하라고 했고 또 이해찬 대표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당부할 정도이기 때문에 여권이나 청와대도 윤석열 총장 사퇴와 관련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8시 정각에 들어가겠습니다.